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2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입니다.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는 실리콘밸리의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소식과 그 외에 필요한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뉴스가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뉴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분들이 실리콘밸리 뉴스를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인분들께 나눠주시고 한인회나 자신이 속한 그룹에 그룹 카톡이나 문자로 나눠주시면 받아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종 그림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베이지역은 예년 평균 기온을 되찾아 춥지도 덥지도 않은 청명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에는 베이 지역 전역에 청명한 날씨를 보였고 노스베이 힐 지역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22일 토요일에는 기온이 약간 올라 덥겠으며 23일 일요일에도 비슷한 날씨가 유지되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구름 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은 다음 주 중반까지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베이 지역의 최고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는 69도에서 7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며 내륙 지역에서는 83도에서 97도, 사우스베이와 이스트베이 지역에서는 각각 80도에서 90도, 그리고 73도에서 76도로 나타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전 지역에서 54도에서 60도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금융기관에 5억 원, 현 환율 기준 약 42만 1,000달러 이상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들은 오는 7월 1일까지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여괴 탈세를 통한 자신의 부당한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세무당국이 한국 국적자들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해외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2018년에 보유한 각 해외 금융 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로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 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 한국 국적자들과 한국 거주 기간이 2년간 183일이 넘는 경우 영주권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제외 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라면 신고 의무가 있지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제외 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을 오가는 영주권자들도 신고 대상자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국세청은 지난해까지 10억 원이던 신고 기준 금액을 5억 원으로 낮춰 신고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한국국세청은 해외 유학생, 국외 근무 공무원, 지상사 주재원 등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한국과 밀접한 생활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돼 신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통고 처분이나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3에서 20% 벌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한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내용은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인 www.nts.go.kr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커뮤니티 칼리지 풀타임 학생들에게 학비 전액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2년 학비 무상 제공 법안 AB2가 최근 주 상하원을 통과해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5일 NBC 방송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최근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AB2를 통과시킨 데 이어 이 법안에 따른 예산 4,800만 달러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거치게 되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하는 풀타임 학생들은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학비를 면제받게 돼 저소득층 학생들은 사실상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캘리포니아 내 114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19,000여 명이 학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공공복지 수혜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16일 이민서비스국의 신임 켄 쿠치넬리 국장 대행은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자 재정 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 메모를 언급하며 이민서비스국 등 연방기관에서 공적 부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모는 영주권자에게 시민권자와 구별해 정부 보조 혜택에 제한을 두기 위해 제정된 이민법을 설명하며 과거 이민자들이 받은 공공복지 혜택에 대해 이들의 재정 보증인에게 환급 요청에 책임을 물겠고 공공복지 혜택 대상을 재정 보증인의 재정 능력을 기반으로 평가해 아예 혜택 대상을 축소하겠다고 설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모에서 현재 보건부를 포함한 많은 기관들이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런 규정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과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 지침은 메모 발표 이후 90일 전까지 연방기관 가이드라인 구축과 2018년에서 2019 회계년도 전까지 재정보증인에게 통보 그리고 환급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정보증 제도는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기타 가족관계에 의한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절차로 이민자들의 복지 혜택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미국 재정에 피해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 및 섹션 8 등 비현금성 정부 지원을 받는 주민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공복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세 소녀가 암벽 등반가들 사이에서 세계 최대 난코스 중 하나로 꼽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엘 캐피탄 암벽 등정에 성공했다고 폭스뉴스와 프레즈노 비가 17일 전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등산 가이드로 일하는 아빠를 따라 17살 때부터 암벽 등반에 나섰다는 셀라 슈네이터는 이달 초 가녀린 몸을 자일에 묶고 높이 3,000피트 약 910m의 수직 화강암석인 엘 캐피탄을 모두 5일간에 걸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셀라의 등반은 전신에 안전벨트를 채우고 하는 하네스 등반으로 암벽에 오르는 중간중간 휴식과 수면, 영양 섭취를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엘 캐피탄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수직으로 솟아있는 거대한 화강암석으로 암벽 등반으로는 세계적인 난코스에 속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 고기 대체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인 비욘드 미트가 이번에는 다진 쇠고기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새 제품이 24일부터 홀푸드와 웨그먼즈, H-E-B, 애틀랜타 지역의 크로거 같은 식료품 소매 체인에서 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고기지만 실제 고기처럼 마블링과 부드러운 질감을 지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비욘드 미트는 새로운 다진 쇠고기가 미트볼이나 타코 미트처럼 어떤 요리에도 쓰일 수 있을 만큼 용도가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온스 분량의 1인분에는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가며 실제 고기 같은 섬유 질감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가짜 쇠고기는 완두콩과 녹두, 쌀을 혼합해 만듭니다.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격 참사에서 살아남은 졸업생이 과거 인종차별 발언의 폭로로 명문 하버드대 입학의 꿈을 접게 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총격으로 17명이 숨진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를 졸업한 카일 카슈브는
17일 트위터를 통해 하버드대로부터 입학 취소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카슈브가 2년 전 친구들과의 문자 메시지와 온라인 문서를 통해 유대인을 죽여라라는 혐오 발언과 흑인 비하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조치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카슈브는 지난달 22일 속 좁고 경솔했던 16살의 내가 썼던 것이라고 인정한 뒤 부끄럽다며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카슈브의 간절한 해명에도 하버드대는 지난 3일 카슈브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마주리 스턴맨 더글라스 고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2월 총격 사건에서 살아남은 카슈브는 하버드대에 합격한 뒤 1년 동안 휴학하면서 학교 안전대책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지난 겨울 내린 폭우로 수풀이 무성히 자라 산불 위험을 증폭시킨 가운데 가주 소방당국이 노스베이 6개 카운티에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태우도록 하는 잔해 태우기 허용을 17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금지령이 실시된 카운티에는 소노마, 레이크, 나파, 솔라노, 욜로와 콜로사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통 집 앞에 죽은 초목을 태우기 위해 소방당국으로부터 잔해 태우기 허가를 받는데 태울 수 있는 초목 더미의 크기가 가로 세로 4피트씩 되어야 하는 등 규정이 엄격합니다. 이 같은 제도는 산불 시즌인 여름에 보통 금지되는데 소방당국은 지난 겨울 내린 폭우로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대형 산불로 증폭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며 잔해 태우기 금지령을 평년보다 일찍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린 카운티는 잔해 태우기 금지령이 지난달 시작됐습니다. 뉴욕주가 합법적 체류 서류를 갖지 못한 불법 체류자들도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소지하며 차를 몰 수 있도록 했습니다. 18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불체자들의 운전면허증 획득을 허용한 녹색불법이 주 상하원을 통과하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곧바로 서명에 발효됐습니다. 불체자의 운전면허증 허가는 뉴욕주가 처음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갈수록 기세등등해지는 상황이라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현재 미국의 불법 체류자 수는 이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130만 명으로 파악되고 뉴욕은 94만 명이 거주해 310만 명의 캘리포니아 민 160만 명의 텍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민의 우호적인 민주당이 강세인 뉴욕주이지만 2001년부터 체류 허가 문서가 없는 이주 시도자들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해 9.11 뉴욕 월드트레이드 센터 테러 직후 공화당의 파타키 주지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는 합법적 체류자에게만 부여되는 사회안전보장 넘버를 기재하도록 한 때문입니다. 이 넘버가 없는 불체자는 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증을 딸 수도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주 말고도 이미 12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서 신분 체크 없이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고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18일 식품의약품청 FDA가 전자담배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를 마치기 전까지 전자담배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조례는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전자담배 생산도 금했습니다. 특히 생산 금지 조치는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주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례는 다음 주 2차 투표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처럼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는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어린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모든 어린이용 동영상을 유튜브 키즈 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어린 이용자들이 불쾌한 동영상에 노출되는 것을 더 잘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유튜브 키즈는 2015년 이미 출시된 앱입니다. 어린이 특화 앱으로 선별된 콘텐츠 목록과 부모의 사용 제한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브 직원들은 또 다른 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어린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 편의 동영상이 끝난 뒤 자동으로 다른 동영상이 재생되는 추천 기능을 끄자는 것입니다.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이 추천 기능은 유튜브 이용 시간을 크게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논의 중인 이런 방안들이 실제 시행될 경우 커다란 변화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튜브의 인프라를 변경해야 하는 데다 어린이용 콘텐츠의 범위를 놓고도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연방센서스국에 따르면 내년 인구조사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만 명 정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30여 개의 센서스 사무국이 개소되는데 12,800명이 채용될 전망입니다. 자격은 18살 이상 소셜 세큐리티를 소지한 주민으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영어는 필수이며 한국어, 스페인어 등 이중 언어자는 우대됩니다. 임금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시간당 18달러에서 최대 51달러까지입니다. 센서스 요원들은 인구조사 설문지를 수거하는 현장 요원과 업무 처리를 돕는 조사 요원과 관리직 등으로 나뉘어 배치되며 파트타임과 풀타임으로 근무 가능합니다. 센서스국 요원으로 활동을 원하면 웹사이트인 www.2020census.gov를 통해 지원하면 됩니다.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최악의 산불에 대한 책임으로 전력회사 PG&E가 10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을 낸 14개 로컬 정부와 단체들은 이 배상금이 납세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지역 뷰트 카운티 파라다이스에서 발생한 캠프 산불은 사망자 85명, 실종자 249명 등 인명 피해뿐 아니라 주택과 건물 14,000여 채의 재산 피해도 내며 캘리포니아주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캠프 산불 원인이 PG&E의 송전선 화재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고 PG&E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오는 7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운 법들이 시행됩니다. 첫째로 캘리포니아의 가스 세금이 인상됩니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는 가스 세금 수화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가스 세금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매년 7월 1일마다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스비 변동에 따라 5.6센트가 다음 달부터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캘리포니아 은퇴연금 플랜 법안 SB 1234인 캘 세이버스도 시행됩니다. 법안 SB 1234는 직원이 5인 이상인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은퇴자금 플랜인 캘 세이버스에 가입해 직원들의 노후 대비를 보장해야 하는데 고용주가 별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의무 가입을 해야 하는 기간은 100인 이상 고용주는 내년 6월 30일, 50인 이상은 내후년 2021년 6월 30일, 5인 이상 고용주는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도 시행됩니다. 이는 법안 AB 1448로 성추행과 약물 남용 등 범죄 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의사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건 발생 후 45일 내에 총격과 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바디캠 영상과 녹취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법안인 AB 748도 본격 시행됩니다. 경찰과 관련된 총기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면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음 달부터 총기를 구입할 때는 물론 탄약 구입할 때도 반드시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며 주정부 기록에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모든 주택 소유주는 차고문에 백업 배터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인 SB 969가 시행됩니다. 이는 산불 발생 시 차고의 문이 안 열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반 시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를 연결하는 다리 곳곳이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는 가운데 이를 피하기 위한 페리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KTVU가 17일 보도했습니다.
토마스 홀 샌프란시스코 베이 페리 시스템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1월 첫 출항한 리치몬드 페리는 지난 몇 달간 하루 평균 승객이 750명이 탑승하고 일부 날에는 승객 수가 1000여 명이 되기도 했다며 이는 예상을 훨씬 넘어선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페리 3대를 추가로 건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의 보도에 따르면 이같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베이 지역에 새로운 페리 선착장들이 문을 열 계획입니다. 미션베이 페리 터미널 완공 전 샌프란시스코 체이스 센터 인근에 임시 선착장이 세워질 계획이며 알라메다 페리 터미널 역시 내년에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버클리와 트레저 아일랜드 그리고 레드우드 시티는 향후 페리 서비스 운행 장소로 연구되고 있으며 사우스베이에서는 얕은 물가에서 사용되는 운송수단으로 공기부양선 호버크래프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금문교 통행료가 35센트 오르는 가운데 인상된 통행료는 페리와 버스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쓰일 전망입니다. 고객들이 갈수록 빠른 배달 서비스를 원하면서 당일 배송 서비스 경쟁도 치열합니다. 전국 유통업체 타겟도 월마트와 아마존에 대응해 고객 유치를 위해 당일 배송 서비스 확대에 나섰습니다. 타겟은 미국 내 47개 주의 온라인 고객들이 주문할 때 9.99달러의 배송비를 지불하면 주문 당일날 제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배송 서비스가 지난 2017년 5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멤버십 당일 배송 플랫폼인 쉬프트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월마트와 아마존이 최근 올해 말까지 미국 전역의 온라인 고객들의 75%가 더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날 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자사의 프라임 멤버들에게 연간 119달러를 지불하면 300만 개 이상에 달하는 아이템 및 35달러 이상의 주문에 대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멤버가 아닐 경우 주문 시 9.98달러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면 같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를 위해 화물 항공기를 15대 늘리기로 했고 2021년까지는 화물 항공기 70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올해 말까지 1,600개의 점포망을 통해 식료품 당일 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전망이며 지역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올 하반기 내로 몇몇 점포들에 한해서 고객이 식료품을 주문하면 집안의 냉장고에 직접 넣어주는 배송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타겟 측은 당일 배송 서비스 확대에 따라 고객들이 타겟 홈페이지를 통해 6만 5천여 개의 아이템을 1시간 내에 배송받을 수 있으며 구매 금액의 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타겟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일 배송을 받기 위해서는 타겟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해야 하며 현재는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웹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부 도시들이 학교 폭력에 맞서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위스콘신 래피즈시는 학생이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경우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과 수수료를 합해 최대 313달러를 부과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14일 보도했습니다. 위스콘신 래피즈시 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올해 2월 10대 여학생이 너는 못생기고 뚱뚱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는 취지의 메모를 받은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한 가운데 시의회가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알리자 가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맞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타 지역에서 먼저 도입됐습니다. 위스콘신 래피즈와 이웃한 그랜드 래피즈시는 경찰이 학교 폭력을 조사하고 최대 $1,000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비슷한 규제를 올해 4월 승인했습니다. 뉴욕주의 노스터너 원더시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면 부모를 최대 15일간 구금하거나 벌금 $250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7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벌금이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드물고 예방적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트라이 델타 트랜짓이 안티옥과 피츠버그 주민들을 바트역으로 데려다주는 신개념 셔틀버스 라이드 앱 서비스인 트라이 마이 라이드 운행을 17일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이 미흡한 교외 지역 주민들이 출근길 바트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열차를 이용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차 전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라이 마이 라이드는 앤티옥과 피츠버그 바트역에서 2마일 반경에 위치한 주택들까지만 서비스가 시행되며 쉐어라이드 우버와 같은 개념으로 휴대폰 앱을 통해 버스 라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버스보다 크기가 작아 보통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좁은 길도 다닐 수 있다고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요금은 $2이며 주중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현재 6개월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버스 라이드 프로그램은 바트 당국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들도 성전환과 함께 바꾼 이름이 표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AP통신은 마스터카드가 트랜스젠더들 자신들이 선택한 이름을 자사 신용카드와 데비카드에 표기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트랜스젠더의 개명 이름을 자사카드에 표기하도록 결정한 배경에는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미국 내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의 32%가 성전환 이전에 발급받은 각종 신분증과 현재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스터카드의 이번 조치로 트랜스젠더들이 출생신고서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데 이력을 담당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카드의 결정이 현실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마스터카드의 결정을 은행권에서 받아들여질지 아직 단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마스터카드 측은 은행권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트랜스젠더의 출생신고서와 운전면허증에 기입된 이름과 마스터카드에 적힌 이름이 서로 달라 혼선의 가능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융 전문가들은 비자카드와 더불어 신용카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마스터카드의 이번 결정은 신용카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 항공서비스 조사기관 스카이트랙스가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 항공사 순위에서 카타르 항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항공, 전 일본 공수 ANA, 캐세이 퍼시픽, 에미레이트 항공, 에바 항공, 하이난 항공, 퀀타스, 루프탄자, 타이 항공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문별로는 1등석은 싱가포르 항공, 1등석 라운지는 스위스 항공, 비즈니스석은 카타르 항공, 비즈니스석 라운지는 유나이티드 항공, 프리미엄 일반석은 버진 애틀랜틱, 일반석은 일본 항공이 각각 최고 항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기내식 부문에서는 1등석은 에어프랑스, 비즈니스석은 ANA, 프리미엄 일반석은 오스트리아 항공, 일반석은 에바 항공이 1위를 차지했고 편의용품은 에어프랑스와 하이난 항공이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승무원은 싱가포르 항공, 기내 엔터테인먼트는 에미레이트 항공, 청결은 에바 항공이 각각 최고의 항공사로 선정됐고 최고 저비용 항공사는 에어아시아, 그리고 가장 향상된 항공사는 필리핀 항공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항공 동맹체와 동맹체 라운지 부문은 스타 얼라이언스가 차지했습니다. 한국 항공사 중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이 세계 최고 항공사 순위에서 28위, 대한항공이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아시아나는 4계단, 대한항공은 2계단 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아시안 인구는 690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아시안 인구가 500만 명 이상인 유일한 주입니다. 특히 LA 카운티에만 150만 명 이상의 아시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베이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안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지역 주요 카운티 2곳에서 아시안 인구가 백인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0일 공개한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전체 인구는 천천히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2014년에서 지난해 사이 산타클라라 카운티 일대의 백인 인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아시안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오클랜드가 있는 알라메다 카운티 역시 지난 2015년부터 이 같은 추세가 시작됐습니다.
하와이 원주민과 태평양 제도, 히스패닉 인구를 제외하고 알라메다 카운티의 인구 구성은 아시아인이 40.07%, 백인이 40.04%를 차지했습니다. 산호제가 위치한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아시안이 50.41%로 백인 41.57%를 추월했습니다. 베이 지역 전반으로는 1980년에서 2010년까지 아시안 인구가 300%나 급등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 지역의 주거비 상승이 도시 간 인종 분리 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103세의 최고령 육상 선수인 줄리아 호킨스 할머니가 100m 달리기 대회에서 46초대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고 CBS 뉴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호킨스 할머니는 지난 18일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열린 전미 시니어 경기대회 100m 경기 부문에 나서 46.07초를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경쟁자 한 명이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그는 이 부문에 단독으로 참가했습니다. 호킨스 할머니가 2017년 같은 대회 같은 부문에 101세의 나이로 참가해 세운 39초대의 세계 기록보다는 6초가량 늦은 기록이었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습니다. 그녀는 전날 열린 50m 경기에도 단독으로 참가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호킨스 할머니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건강해지도록 영감을 주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집에서 정원 가꾸는 일을 훈련 비결로 꼽았습니다. 그녀는 100세 때 육상 경기를 시작해 102살까지 3차례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허리케인 호킨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오는 7월 22일부터 알라메다와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지역에 신규 지역번호인 341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510 지역번호 앞에도 1번을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911, 211, 311, 411과 811과 같은 긴급전화는 그대로 세 자리 숫자를 누르면 됩니다. 사우스베이 주민들은 신종 우편 사기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크론4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사우스베이 주민들에게 재산 압류가 경고된 우편 사기물이 발송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주정부를 사칭해 재산 압류를 경고하며 특정 번호로 전화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은 가짜라며 속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제외 공간에서 제외 유권자 투표를 위한 모의 선거가 다음 달 8일 실시됩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6일간 실시되는 제외 선거를 위한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부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실시되는 모의선거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인 유권자들의 신고 및 신청을 2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모의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친 선거인들은 선거인 명부 기간 내 확인을 거쳐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한 뒤 투표소가 마련된 샌프란시스코 3500 클레이 스트리트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유학생이나 지상사 직원 등 국외 부재자의 경우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영주권자인 제외선거인은 영주권 원본 등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본인 사진이 나와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일 현재 전세계 171개 제외 공간의 모의 투표 참가자는 국외 부재자와 제외 선거인을 합쳐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선거관은 오는 10월 중순 21대 총선을 위한 제외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며 총선 유권자 등록은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총 91일간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관할 지역 내 제외 공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영구 명부제 도입으로 지난 2017년 실시된 19대 대선에 등록한 제외 선거인은 이번 총선에서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는 20일
UC 버클리 모리슨 도서관에서 열린 북한 문제 좌담회에서 이번 방미 때 한국의 종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로 칸나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회장 등 민주당 연방하원 의원들과 워싱턴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면서 민주당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에 호의적이지 않은 의견이 있지만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초당적인 지지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본다고 통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하면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 대결 국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핵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도 트럼프는 잃을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외국과의 관계가 위기에 빠지면 미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미국과 비핵화 진전에 따른 부분 제재 해제를 내세우는 북한의 입장차로 인해 북미 협상 교착기가 길어지면 강경 정책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미국은 지난 40년간 김일성 일가의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 역시 성과가 없었다며 협상과 대화가 가장 최선의 옵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문제 해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날 좌담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51년 미일 간 샌프란시스코 조약부터 어긋난 한일 관계는 1965년 미완결적 한일협정 체결, 2015년 위안부 합의 등으로 거치면서 악화됐다면서 양국의 정치적 양심과 시민사회의 성숙함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도적인 차원의 북한 식량 지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의 시급함을,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미동맹과 군사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 구축의 의미,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과 황제호 한국 외대 교수는 한미 관계, 그리고 유엔 제재와 북중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인 ITIN 약 200만 개가 올해 말로 만료된다며 ITIN을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 가운데 갱신 대상자들은 신청을 서두르라고 당부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세금 환급 사기 방지법으로 ITIN 갱신이 의무화됐습니다. 갱신 대상자는 ITIN 번호의 중간 두 자릿수가 83, 84, 85, 86, 87인 납세자입니다. 이들은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하려면 반드시 갱신이 필요하며 세무양식 W7을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갱신은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과 함께 임대계약서, 유틸리티 고지서 등 미국 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6세 미만은 여권과 함께 미국 의료 기록을, 18세 미만은 재학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ITIN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 미부자들에게 세금 보고용으로 IRS가 발급하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만료된 ITIN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실수가 많다며 대상자는 12월 31일 이전에 꼭 갱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일 한인 보석 판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금값이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면서 금을 사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늘면서 금을 사려는 발걸음도 잦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많아진 것은 국제 금값의 급등 현상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 동부 시각 기준으로 20일 오후 5시 현재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국제 금값은 온스당 1388.38달러로 3.28%나 폭등했습니다. 2014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날 장중 한때 1392.94달러까지 치솟아 1400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 보석 판매업계에 따르면 금값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가 내세우는 근거는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는 데 있습니다. 금값은 통상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망이 불안해지면 금 수요가 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때도 금값은 상승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의 몸값이 오른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한인 보석 판매 업계가 예상하는 금값은 올해 연말 1,500달러 수준이며 일각에서는 1,600달러까지 예상하는 의견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항구에 정박한 컨테이너선에서 약 16.5톤의 코카인이 적발됐습니다. 시가 약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 상당으로 미국 마약 단속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검사실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필라델피아 패커 마린터미널에 정박한 선박의 컨테이너 7개에서 코카인을 압수했으며 선원들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맥스웨인 연방검사는 이 정도 양의 코카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분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선박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코카인을 싣고 온 MSC 게이에인이라는 이름의 이 컨테이너선은 라이베리아에 등록된 선박으로 단속 하루 전인 17일 오전 5시쯤 필라델피아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은 지난달 19일과 24일 콜롬비아와 페루, 지난 9일에는 파나마, 13일에는 바하마를 거쳐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습니다. 당국은 미국으로 반입되는 코카인의 주요 공급원이 콜롬비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동부 해안은 이전부터 대형 마약 밀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난 3월에는 마약 탐지견이 필라델피아의 항구에서 시판가로 3,800만 달러, 약 447억 원에 달하는 538kg 상당의 코카인을 찾아냈습니다. 지난 2월에도 뉴욕주와 뉴저지주 항구에서 1,451kg 규모의 코카인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약 7,700만 달러, 약 907억 원어치로 1994년 이래 압수된 코카인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30년 전인 1989년 캘리포니아에서 21톤에 달하는 코카인이 적발됐었고 같은 해 텍사스에서는 14톤의 코카인이 몰수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실종됐던 19살 한인 대학생이 실종 엿새 만에 LA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드렉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올해 19살 앤드류 유는 지난 12일 새벽 3시쯤 기숙사에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대학 측은 15일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윤 군의 실종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경찰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 군은 17일 LA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으며 윤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군은 미디어 아트 디자인을 공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디에고 출라비스타 코스코 주차장에서 17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코로나 코스코 매장 총격 사건에 이어 3일 만에 발생한 두 번째 코스코 총격 사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출라비스타 소재 코스코 매장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차에 짐을 싣고 있던 남녀에게 다가가 총을 쏜 후 자신은 스스로 총을 쏴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총격을 당한 남녀는 총상을 입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용의자가 피해 여성과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해변에 나타난 상어가 8살 소년을 물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언론은 지난 16일 상어가 노스캐롤라이나주 볼트헤드 아일랜드 앞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아이의 다리를 여러 번 물어뜯어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은 페리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무려 3명이 상어에 물려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나오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상어의 공격은 흔치 않습니다. 플로리다 자연사 박물관은 작년에 전 세계에서 보고된 것만 66명이 상어에 물렸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10대 소녀가 온라인 채팅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900만 달러를 준다는 말에 친한 친구를 살해했다고 AFP 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알래스카주에 살던 올해 18살 디날리 브레머는 인터넷 채팅에서 자신을 부자라고 소개한 타일러라는 이름의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타일러는 인디애나주에 살고 있던 남성인 21살 다린 실밀러가 온라인상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들은 채팅을 주고받으며 알래스카주에 사는 사람을 겨냥한 성폭행과 살인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실밀러는 브레머가 잔인한 범행 현장을 담은 사진과 비디오를 보내면 그 대가로 9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브레머는 16살 케이든 맥킨토시를 비롯한 4명의 친구를 모아 계획을 범행에 옮겼습니다. 이들은 브레머의 절친한 친구였던 19살 신시아 호프먼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지난 2일 앵커리지 북동부 강변으로 하이킹을 가자며 호프먼을 꿰어냈습니다. 그 후 범행 장소로 물색해둔 썬더버드 폭포에 도착하자 호프먼의 두 손을 테이프로 묶었습니다. 맥킨토시는 호프먼의 머리 뒤쪽으로 총을 쏴 살해했고 시신은 강물에 버렸습니다. 호프먼의 시신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4일 발견됐습니다. 호프먼의 아버지는 현지 매체에 그의 딸이 학습 장애를 앓고 있어 지적 수준이 12살 정도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브레머가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에도 실밀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묶인 상태의 호프먼과 그 이후 상황을 촬영한 스냅챗 사진과 영상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머와 맥킨토시는 살인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들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브레머의 친구 3명과 범행을 지시한 실밀러도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알래스카주 연방대배심은 지난 14일 한 건의 1급 살인과 1급 살인 공모, 2건의 2급 살인 등으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브레머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브레머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찍고 실밀러에게 전송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실밀러는 브레머가 호프먼을 살해한 이후 그에게 어린 소녀들을 성폭행하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징역 99년형에 해당하는 살인, 살인 공모, 교사 혐의를 비롯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아동 음란물 제작, 그리고 아동 학대 혐의를 더한 형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명승지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캘리포니아 출신 중등교사가 추락해 숨졌다고 현지 KTLA 방송이 19일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모데스토의 글릭중학교 영어 교사인 패트리샤 스투프스는 지난 8일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인기 암벽 등반 코스 중 하나인 센터 필라 오브 프렌즈에서 자일의 몸을 감고 내려다 추락했다고 그의 친척이 말했습니다. 여성으로 등반팀을 이끌어온 스투프스는 일몰 무렵 빠르게 하강을 시도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방송은 전했습니다. 64년간 해로한 아내의 유골가루를 추억의 장소에 뿌린 직후 심정지로 숨진 80대 노인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17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일본계 이민 4세대 랄프 세이치 미야타 씨는 지난 4일 홀로 인디애나 북부 중부 도시인 라포트의 스톤 호수에 배를 타고 들어가 화장한 아내의 유골가루를 뿌렸습니다. 지난 4월 87세를 일기로 떠난 아내의 마지막 유언에 따른 것입니다. 미야타 씨는 1955년 시카고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1965년 인디애나주 라포트로 이주해 2012년 플로리다로 가기 전까지 47년간 그곳에서 살면서 자주 스톤 호수에 나가 휴식과 여가를 즐겼습니다. 그만큼 이 호수는 부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장소였습니다. 아내가 지난 4월 세상을 떠나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자 미야타 씨는 아내를 행복의 장소로 데려다주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에게 빌린 배로 스톤 호수로 나간 뒤 아내의 유골가루를 다 뿌린 시간쯤 갑자기 쓰러지며 물에 빠졌습니다. 친구 부부가 발견하고 구조 당국에 신고했으나 병원 도착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시소 측은 마야타 씨가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심방세동 현상을 겪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디애나주 공원관리당국은 자연사로 추정돼 익사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지난 5일은 미야타 부부의 64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타이어가 터져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15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소속의 항공기 한 대가 착륙하면서 바퀴들이 터져 기체가 활주로에서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방항공청이 발표했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덴버를 출발해 뉴악에 도착한 보잉 7957 기종의 유나이티드 627편 항공기는 왼쪽 메인 기어에 타이어 2개가 파열되면서 활주로 왼쪽을 향해 기울어진 채 방향이 바뀌어 돌진했다고 연방항공청이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 발표에는 이 비행기가 현지 시간 오후 1시 뉴욕시 서쪽에 있는 이 공항 활주로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항공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남아메리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미국인 관광객 9명이 잇따라 사망했지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어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19일 BBC는 지난 13일 조셉 앨런이 도미니카 공화국 소수아의 테라린다 리조트에서 사망했으며 이는 최근 1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망한 9번째 미국인 관광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앨런의 가족들은 그가 평소에 건강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시신을 미국으로 송환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길 희망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 주재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관광객 사망 사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그 무엇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관광부 장관 역시 전부 개별적인 사건들로 도미니카 공화국은 안전한 여행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사망 사건에 관광객들 사이에 불안감은 증폭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중 일부는 호텔에서 물이나 술을 마시거나 수영장에서 수영한 뒤 통증을 느꼈다며 물에 원인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오클라호마 고교 졸업생 40여 명은 미국인 관광객 2명이 사망한 리조트에서 묵은 뒤 통증을 호소했으며 지난 4월에는 같은 지역의 한 호텔에서 투숙한 114명의 단체 관광객 중 절반이 비슷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LA 북부 벨리빌리지에 사는 91살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뺑소니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는 지난 17일 새벽 5시 35분쯤 반려견과 산책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였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숨진 남성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게네디 볼로스키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옅은 색의 픽업 트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해 현상금 5만 달러를 내걸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여성 운전자가 지난 19일 중앙선을 침범하며 충돌 사고를 내면서 한인 남매가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올해 28살인 신디 카탈란 오도네즈가 몰던 은색 미쓰비시 엔데버 차량은 과속으로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올해 38살 리디킴이 운전하던 흰색 토요타 SUV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토요타 SUV는 뒤에 있던 혼다 시빅과 또 한 차례 추돌 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8살 빈센트 킴과 14살 크리스틴 킴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김 씨와 김 씨 배우자 라차나 탭을 비롯해 카탈란 오도네즈 그리고 혼다 시빅에 타고 있던 3명 등 모두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카탈란 오도네즈에게는 차량 살인 2건의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카탈란 오도네즈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체포됩니다. 카탈란 오도네즈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KTVU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간 베이 지역에서 프리웨이 총격 사건이 5차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공격은 18일 산호세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주 고속도로 경찰대 CHP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경 킹스트리트 인근 680번 하이웨이 남행선에서 한 차량이 다른 차량에 총을 발포했습니다. 이에 총알이 피해 차량 뒷좌석 왼쪽 창문을 뚫고 오른쪽 창문을 관통해 나갔으며 좌석에 앉아있던 12세 소녀가 깨진 창문 조각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로스가도스에서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17번 하이웨이 남행선에서 85번 하이웨이 북행선으로 전환되는 지점에서 탕 소리를 들었으나 영문도 모른 채 집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도착 후 차량 뒤쪽에 총알이 박힌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총알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부상자는 없습니다. 한편 15일 베커빌 80번 도로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으며 다음 날인 16일 저녁 오클랜드 칼데콧 터널에서도 차량 탑승자 2명이 갑작스러운 총격을 당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사우스베이 680번 하이웨이에서는 17일 밤 밀피타스 남성이 비슷한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5개 사건들이 서로 연관돼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용의자들을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베이 지역의 프리웨이 총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2015년 11월 이래로 베이 지역에서 이 같은 총격이 190여 건 발생했으며 총 11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동부권의 최대 정유시설에서 21일 새벽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남부에 위치한 정유시설입니다. 하루 정유량은 33만 5천 배럴로 동부권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연쇄적인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수마일 떨어진 지역까지 잔해가 떨어졌고 검은 연기가 필라델피아 일대를 뒤엎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직원이 1,000명에 달하지만 일부 경미한 부상을 제외하면 별도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경관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국은 소속 경관인 타라 오설리번이 1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한 남성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현장에서 올해 2년 차인 오설리번 경관이 부부싸움을 말리던 중 총격을 받았으며 이후 1시간가량 해당 남성과 경찰 사이에 대치가 이어지면서 신속히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설리번 경관은 이미 결별한 여성이 집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는 과정을 돕고 있었으며 이들을 보고 격분한 남성이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오설리번 경관은 경찰 관련 단체의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CNN은 네바다주의 작은 마을에 사는 17세 소년이 전자담배로 흡연하던 중 전자담배가 폭발해 치아와 턱이 부러지고 구멍이 나는 등 중상을 입어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년은 수술을 위해 유타주까지 400km 넘는 거리를 다친 상태로 이동했습니다. 소년의 치료를 맡은 소아병원 외상의료 책임자 케이트 러셀 박사는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사기 전 주머니나 얼굴에서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에서는 2천여 건 이상의 전자담배 폭발 사고로 화상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CNN 역시 최근 몇 년간 전자담배가 폭발한 사고는 수천 건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텍사스의 한 남성이 사용하던 전자담배가 폭발하며 이 파편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플로리다에서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도 사고로부터 예외는 아닙니다. 2017년에는 오리건주의 한 10대 청소년이 비슷한 사고로 피해를 보았으며 2016년에는 17세 소녀가 전자담배 폭발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해 브루클린에서는 14세 어린이가 전자담배 폭발 사고로 실명했습니다. 이처럼 빈번한 폭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를 규제할 수단은 마땅히 없는 상태입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최근에 폭발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리콜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의 한 육군부대 병사가 전자담배를 이용하던 중 화상을 입었으나 전자담배를 만든 중국 업체는 어떠한 보상 계획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민 관련 소식입니다. 멕시코 이민당국이 4대의 트럭을 타고 북쪽 미 국경으로 향하던 이민자 79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16일 엘 우니베르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민청은 전날 성명을 내고 멕시코만에 접한 동부 베라크루즈 주에서 4대의 화물트럭 짐칸에 나눠 탄 채 이동하던 이민자 791명을 적발해 이민자 보호시설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럭 운전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돼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멕시코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불법 이민 억제 압력을 받은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불법 이민 브로커에게 돈을 준 뒤 트럭 짐칸을 타고 멕시코 남부 지역에서 미국 남부 국경으로 당국의 눈을 피해 은밀히 이동하곤 합니다. 이민자들은 이동하는 과정에 물과 음식 부족은 물론 신선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된 짐칸에서 고열 속의 탈수 등으로 생명을 위협받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민청은 단속 요원들이 화물트럭에 자물쇠를 부수고 안에 있던 이민자들의 하차를 돕는 동영상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청은 단속 요원 1000명이 멕시코 남부와 북부 국경에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소지자 배우자인 H-4에 대한 노동허가 EAD 발급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당국이 고의로 EAD 카드 신청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민당국은 지난 3월 11일부터 H-4 노동허가 카드 갱신 신청자들에 대해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강화했습니다. 또 H-1B 비자를 갱신하면서 배우자의 H-4 비자와 노동허가 카드 갱신을 같이 급행으로 신청할 경우 바로 기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비이민 비자 갱신 및 연장 신청서 I-539와 I-765를 심사하는데 각각 24분과 12분이면 되는데 이민국의 처리기간 현황에 따르면 8개월 보름이나 걸린다며 이는 고의적 지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민국의 이 같은 행정 처리로 인해 노동허가 카드 갱신을 하지 못한 H-4 비자 소지자들은 직장과 건강보험을 잃고 운전까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H-4 카드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중단 폐지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리예산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시행되면 10만 명의 H-4 비자 소지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추방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위터를 통해 다음 주에 이민 세관 단속국 ICE가 무단으로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내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들어오는 속도만큼 빠르게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1,2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멕시코와 중미 출신입니다.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 가족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지난 몇 달간 준비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이 계획의 실행을 예고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AP통신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연방법원에서 최후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숨어 다니고 있는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우선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보통 ICE가 대규모 단속을 앞두고 단속 대상자들에게 정보가 흘러가지 않게끔 기밀을 유지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미리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이 당국의 불법 이민 단속 계획을 공개했을 때 정부는 그가 아이스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에서 불법 고용주들은 묵인하는 반면 불법 취업자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년간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한 혐의로 형사처벌받은 고용주는 11명에 그쳤고 회사는 한 곳도 없는 반면에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은 무려 12만 명이나 형사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을 벌여 외국인 불법 고용을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으나 불법 고용주는 묵인하는 반면 불법 취업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 고용으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는 주로 알고서, 즉 고의로 불법 이민자 10명 이상을 고용했다가 적발되는 케이스들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묵인해주는 반면 불법 취업자들만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법 고용주 묵인은 트럼프 행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때도 같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법이 시행된 1986년 이래 한 해에
형사 기소된 불법 고용주가 20명을 넘은 적은 매우 드문데 부시 시절인 2005년에 20명과 오바마 첫 해인 2009년에 25명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불법 이민자들은 체포되면 무더기로 형사 기소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형사 기소된 불법 이민자들은 무려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미국으로 가려다 숨진 중남미 이주자 수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 최소 340명으로 집계됐다고 국제이주기구가 19일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으로 가려다 숨진 중남미 이주자 수는 작년의 경우 6월 중순까지 241명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50% 이상 늘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미국이 국경 경비를 강화한 뒤 중남미 이주자들이 인신매매 범죄 조직의 국경을 넘어가는 문제를 의뢰하면서 더 위험한 경로를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올해 5월 30일 이후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에서만 23명의 중남미 이주자가 숨졌습니다. 하루 1명 이상이 숨지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숨진 중남미 이주자들의 사망 장소를 보면 멕시코가 1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리브해 지역이 143명, 멕시코 남부와 중미 국경지대에서 66명, 남미에서 27명이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최근 2달간 카리브해에서 3건의 보트 전복 사고로 80여 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자 수속 기간이 60일 이내에서 4개월로 2배나 지연되면서 유학 졸업생들이 인턴이나 취업도 제때 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고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턴십이나 임시 취업을 위해 H-1B 전문직 취업 비자나 OPT 워크 퍼밋 등을 신청하고 있지만 이민 서비스국의 늑장으로 지연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특히 H-1B 전문직 취업 비자의 경우 컴퓨터 추첨에 당첨되고도 이민 서비스국이 심사에서 절반이나 각종 추가 증빙 서류를 내라는 RFE, 즉 보충 서류를 요구받았고 3분의 1은 아예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관련 소식입니다. 뉴욕의 명문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스타이브슨트 고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김하나 양이 4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규모의 역사 경연 대회인 내셔널 히스토리 데이에서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시 주 예선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 전국 지역 대회에 참여하는 내셔널 히스토리 데이는 매년 하나의 주제를 두고 다큐멘터리, 전시, 보고서, 퍼포먼스, 웹사이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한국과 중국 등 외국 학생을 포함해서 매년 50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입니다. 올해 주제는 역사 속의 재난과 승리였으며 전미지역 결승에는 미국 각 지역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학생 등 총 3천여 팀이 참여했습니다. 김양은 AP 역사 수업을 같이 듣는 크리스티 관 학생과 팀을 이루어 시카고 대화재의 재난과 마천루 도시의 승리라는 주제로 전시 부문에서 뉴욕시와 주 1위에 이어 전국 1위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김양은 AP 히스토리 수업에서 다룬 시카고 화재에 관심이 생겨 조사던 차에 온 도시를 휩쓸었던 대형 화재로 인해 새로운 마천루 도시 개발이 가능했다는 점에 착안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전시를 위해 조사한 참고 문헌 목록만 37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서적을 찾아봐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댄빌 샬롯우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조슈아 김 군이 오는 7월 북가주를 대표해 2019 IMG 주니어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합니다. 샌디에고 토레이 파인스 골프 코스에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19 IMG 주니어 월드 챔피언십에서 김 군은 미 42개주와 56개국에서 선발된 1,200여 명의 주니어들과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김 군은 1일 세크라멘토 핵인 오크 골프 코스에서 열린 선발전에서 4언더파를 기록해 올해 연속 2년째 출전 자격을 따냈습니다. 김 군은 댄빌에 거주하는 피터 김, 진아 김 씨의 아들로 김승남 프로의 손자입니다. 미국 정치 경제 소식입니다. 패트릭 셔너헨 국방장관 대행이 오래전에 가정폭력이 보도되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 대행에 마크 에스퍼 육군성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성명에서 고통스럽고 개인적인 가족사가 들춰져 유감스럽다면서 세 자녀가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시기를 겪지 않도록 결정을 내렸다면서 사퇴를 확인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과 전처인 킴벌리 조닌슨이 2010년 8월 술을 마신 채 언쟁을 벌이다 상호 폭력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2011년 셰너헨 대행의 10대 아들이 야구 배트로 엄마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일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셰너헨 대행의 사태는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국방부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에스퍼 새 국방장관 대행 지명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미국 육군 사관학교 동기로 25년간 육군과 버지니아주 방위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셰너헨은 국방부 부장관으로 일하다 매티스 전 장관 교체로 올해 1월부터 장관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2020년 대선 출정식을 통해 우리는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 지킬 것이라며 이것이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재선 운동을 공식 개시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내년 선거는 우리의 위대한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라며 민주당의 급진적 사회주의는 아메리칸 드림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호황을 임기 중 업적으로 강조하면서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Keep America Great이라는 재선 구호를 선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할 민주당 후보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실행 10분 전에 중단시켰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는 타격 지점은 3군데였으며 150명의 사망자가 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공격 실행을 중단시킨 것처럼 말했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보복 타격을 직전에 철회했음을 부각해 대이란 압박 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찰 국가 역할에 대한 회의감을 표명하며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등지에 주둔 미군 철수 및 감축을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을 통한 개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 속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군사 대응 카드에 기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미국과 이란 간 고조된 긴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나 헤스펠 중앙정보국 국장은 대이란 군사 대응에 찬성한 반면 국방부 관료들은 이 작전이 걷잡을 수 없는 긴장 고조로 이어져 중동 주둔 미군을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4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9일 오렌지시에 위치한 체프먼 대학교의 41회 상반기 경제 예측 관련 발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일자리 4만 3천 개가 올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급락과 이들의 소비 지출 감소로 가주 관광 산업에서 큰 타격과 함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됩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지출 규모가 다른 나라 관광객보다 월등히 많아 명품 업계에서는 큰 손 고객으로 꼽힙니다. 발표에 따르면 미중 간의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올해 400억 달러의 국내 총 생산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이 수치의 2배 가까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체프먼 대학교의 경제학자들은 올해 미국 경제의 2.4% 성장에 대한 전망을 유지했는데 이는 2018년의 2.9%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성장률을 기록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현재 미국 전체 성장률과는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 소식과 중동 정세를 주시하는 가운데 소폭 하락했습니다. 2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04포인트 하락한 26,719.1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72포인트 내린 2950.4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63포인트 하락한 8031.7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2.41% 올랐고 S&P는 2.2%, 나스닥은 3.01% 상승했습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유명한 한국인 여행 칼럼니스트가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1일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과 경찰청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아침 7시 15분쯤 필리핀 북부 안티폴로시의 한 도로 옆 숲에서 올해 58살 주영욱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덕트 테이프로 손이 뒤로 묶이고 입이 막혀 있었으며 이마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발견 당시 주 씨의 신원을 알지 못한 현지 경찰은 지난 18일 부검 과정에 호텔 객실 열쇠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10km가량 떨어진 마카티시의 한 호텔에 투숙했던 주 씨의 시신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 씨는 마케팅 리서치 분야에서 일하다가 2013년부터 테마 여행 전문 여행사인 베스트트래블을 운영하며 여행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해왔고 상위 2% 지능 지수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멘사 코리아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주 씨의 정확한 사망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해마다 복수의 한국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올해는 주 씨가 첫 피해자입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인도 북부에서 열대과일 리치가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뇌질환 관련 어린이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즈 등 현지 매체는 인도 북부 비하르주 무자파르푸르 지역에서 지난 17일 급성 뇌염 증후군 관련 증상으로 6명의 아동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18일 보도했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이로써 급성 뇌염 증후군 증상으로 인해 무자파르푸르 지역에서 숨진 아동 수는 103명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200여 명의 아동이 관련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현지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숨진 아동 대부분은 급격한 혈당 저하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같은 증상은 현지에서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자파르푸르를 비롯해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등의 주요 리치 생산지에서는 이 시기에 해마다 비슷한 증세로 호소하는 이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리치에 함유된 독성 물질이 급성 뇌염 증후군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리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포글리신과 MCPG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포도당 합성과 지방의 베타 산화를 방해해 저혈당증에 따른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덜 익은 리치에는 히포글리신과 MCPG가 2~3배 더 많아 공복에 다량 섭취할 경우 구토와 의식불명,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도 당부했습니다. 리치는 달콤하면서 신맛이 나는 과일로 껍질은 거북등처럼 생겼으며 돌기가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철회를 주장하는 홍콩 시민들이 16일 일요일을 맞아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참여해 이번 사태 이후 가장 최대 규모의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1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거리로 뛰쳐나와 범죄인 인도법 완전 철회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7시간 동안 시내 곳곳에서 검은 대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날 시위는 전날 캐리 람 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처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위로 확대됐습니다. 이날 시위대는 캐리 람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결국 중국 정부가 또 다른 대리인을 내세울 것을 우려했습니다. 한편 캐리 람 홍콩 행정관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홍콩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의 다양한 우려를 반영해 범죄인 인도법 추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중국의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이 떨어져 지나가다 이 유리창에 맞은 5세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관영 중국 중앙방송 CCTV는 광둥성 선전에서 지난 13일 어머니와 함께 유치원에 가던 5살 남아가 유리창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16일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리창은 선전시 푸텐구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22일에도 8층에서 유리창이 떨어졌지만 다행히 행인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CCTV는 실험 결과 무게 30g짜리 달걀을 18층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달걀에 맞는 사람의 두개골 골절을 일으키고 30층 높이에서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층 건물에서 외벽 타일이나 광고판, 주민이 아래로 버리는 물건이나 베란다에 둔 화분 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영화 감독이자 오페라 연출가인 프랑코 제피렐리가 15일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올리비아 하세 주연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롯해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이 주연한 말괄량이 길들이기 등의 영화를 감독하고 여러 편의 오페라도 연출한 거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갠시스강에서 철창에 갇힌 채 탈출 마술을 선보이다 실종된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8일 AFP 통신은 탈출 마술을 선보이기 위해 자물쇠와 쇠사슬로 족쇄를 채우고 인도 갠시스강의 지류인 서벵골주 후글리강으로 들어갔다가 실종된 마술사 찬찰 하리이가 17일 오후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리이가 실종된 직후 경찰과 잠수부들이 밤새 인근 지역을 수색해 사고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그의 실신을 발견했습니다. 공연 전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마술에 대한 흥미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내가 성공하면 마술이지만 실수하면 비극이라는 말을 남겼으나 안타깝게도 결국 비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는 21년 전에도 유리상자 안에 들어가 비슷한 탈출 마술을 펼쳐 29초 만에 탈출하며 도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3년에도 비슷한 마술을 선보였지만 몰래 만들어 놓은 문에서 나오는 모습이 관객에게 들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제공항 가운데 한 곳에 승무원 등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알코올 검색대가 설치됐습니다. 17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동쪽 국제공항인 도모데도보 공항 출입구에 최신형 무접촉 음주 측정기가 달린 알코올 검색대가 도입됐습니다. 검색대에 달린 측정기에 거리를 두고 얼굴을 갖다 댄 뒤 숨을 내쉬면 1.5초 안에 체내 알코올 수준을 판정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수치가 0으로 나오면 출입문이 열리지만 알코올이 측정되면 아예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 시스템은 조종사와 승무원, 공항 내 특수 차량 운전자 등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의료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측은 첨단 알코올 검색대의 측정 오차는 제로에 가깝다며 새 설비 도입으로 음주 검사 절차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항 측은 23대의 알코올 검색대를 설치하는데 3,400만 루블, 약 6억 2천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조종사와 승무원이 술을 마시고 항공기 조종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복통으로 고통받던 여성이 23년 전 수술을 받을 때 뱃속에 가위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 공화국인 세베로오세티아 출신 에제타 고비바는 지난 몇 년간 심한 복통을 겪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간에 문제가 있다며 각종 진통제를 처방해줬습니다. 고비바는 극도의 고통이 느껴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 최근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자신의 뱃속에 수술용 가위가 들어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약 6인치 길이의 가위는 23년 전인 1996년 그녀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던 당시 의료진의 실수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배가 침몰해 17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안타라 통신은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2시쯤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마두라섬 앞바다에서 선원과 승객 61명을 태운 배가 침몰해 22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39명이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이 배는 마두라섬 인근 라스 섬을 출발해
항해하던 중 갑자기 높은 파도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습니다. 중국 쓰촨성 다저우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1살배기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기사인 장모 씨는 자신의 집 창밖으로 어린 아들을 던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장 씨의 아내는 집을 나간 상태고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장 씨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손자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30명이 사망하고 최소 39명이 다쳤습니다. 17일 CNN은 앞선 16일 저녁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 콘두가의 한 극장 밖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이날 총 3건의 테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나이지리아 곳곳은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든 인파로 북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구조대에 의하면 콘두가에서 발생한 테러에서는 24명이 숨졌으며 이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에서는 6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를 벌인 이들은 소녀 2명과 소년 1명으로 이들의 정확한 나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한 언론인 부부가 SNS에서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진 여자 신생아의 영상을 접한 뒤 이 아기를 직접 입양하기로 결정해 화제입니다. 17일 CNN과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도 뉴델리에 사는 이 부부는 지난 14일 트위터에서 이 아기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 카프리는 벌거벗은 신생아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접하고 울먹거리며 아내에게도 해당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분노하다가 아기를 입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트위터에 입양 의사를 밝히며 아기와 관련된 정보를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아기가 서부 라자스탄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부는 아기가 나가우르라는 도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뉴델리에서 나가우르까지 500km를 달려가 아기를 만났습니다. 체중 1.6kg의 아기는 위험한 상태에 처하기도 했지만 현재 상당히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 문제로 가정 불화를 겪던 남성이 절벽에서 임신한 아내를 밀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위모 씨가 아내 왕모 씨를 절벽에서 밀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장쑤성 출신인 이들 부부는 지난 2016년부터 태국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위 씨 부부는 지난 9일 일출을 보기 위해 인근 국립공원을 찾았습니다. 위 씨는 3,000년 된 동굴 그림을 보러 가자면서 아내를 유인한 후 절벽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임신 3개월인 왕 씨는 34m 절벽 아래로 추락했지만 두꺼운 덤불 위로 떨어져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골절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며 뱃속 아이도 무사한 상태입니다. 당초 이 사건은 사고로 처리됐으나 아내가 현지 경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사건 발생 후 경찰과 통화하면 죽여버리겠다며 아내를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무역업에 종사하던 위 씨는 큰 빚을 졌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인 아내가 자신의 빚을 갚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불결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해 후진국병으로 불리는 A형 간염이 최근 젊은 층에서 크게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A형 간염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7.51명으로 지난해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30, 40대 연령층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성 A형 간염은 전염성이 강하지만 자연 치유가 잘 되는 편입니다. 휴식과 영양 공급 등 대증 치료가 잘 듣고 사망률도 0.3에서 0.5%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 환자가 많다 보니 증상이 나타나도 감기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간 질환뿐 아니라 합병증까지 앓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간 질환을 앓고 있거나 만성 음주자, 고령, 임산부, 면역 저하자도 위험합니다. 간세포가 급격히 파괴되고 간부전이 되면 응급 간 이식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A형 간염은 장티푸스, 콜레라처럼 주로 오염된 음식과 음료수를 통해 입으로 전염됩니다. 오염된 물로 씻은 샐러드, 과일 등을 먹거나 오염된 물에서 채취한 어패류 등을 날것으로 먹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A형 간염에 걸리면 2주에서 4주 잠복기를 거쳐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 초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콧물, 기침은 없습니다. 여기에 황달이 나타나고 소변색이 진해지면 A형 간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혈액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간염 환자의 침과 대변을 통해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섭씨 85도에서 1분 동안 끓이거나 물을 염소 소독하면 죽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완전히 익혀 먹고 식사 전이나 외출 후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인은 소아에 비해 이전 감염력, 예방접종 등을 통해 획득한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수두, 수족구병 같은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성 질환, 특히 수두병력이나 백신을 접종한 적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면역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두 바이러스가 옮기는 수두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서 4월에서 6월, 11월에서 1월에 많이 발생합니다. 20세 이상 성인 환자도 지난 2016년 2,916명에서 지난해 4,57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두는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의 가려움증, 발진, 수포, 농포, 검은 딱지 등 다양한 형태의 피부 병변으로 진행되며 전염력이 강합니다. 물집이 생기기 1, 2일 전부터 감염자의 침방울 등 호흡기 분비물이나 수포성 병변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이미수 경희대병원 감염면역내과 교수는 초기 전염성이 강한 만큼 수두에 걸린 자녀를 둔 부모는 반드시 본인의 백신 접종력과 과거 발병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성인은 소아와 달리 독감처럼 발열 전신 감염 증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심된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족구병은 발열과 함께 손발, 입술이나 혀, 볼의 점막 등에 물집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의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물집이 생기고 열이 나면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7일에서 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드물게 뇌 수막염, 뇌염, 마비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통상 3일에서 7일이며 수두와 마찬가지로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침과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과 오염된 물이나 수영장에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감염된 경우 방치하면 신경계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은 증상이 미미하고 대부분 자연스럽게 호전돼 자신도 모르게 영유아에게 감염시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교수는 아이는 물론 가족 모두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생활화하고 아이들의 장난감, 집기 등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며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위장 내 미생물 군체의 증감이 만성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내 미생물 군체와 통증의 상호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캐나다 맥길대 헬스센터의 통증관리과 과장인 요람시르 박사팀은 이런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저널 페인에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국민의 2%에서 4%가 이 증세로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 치료법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섬유 근육통의 가장 확실한 증상은 넓은 부위의 만성 통증이나 피로감, 수면 인지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섬유 근육통 환자의 위장관 안에서 증상이 없는 대조군보다 수량이 많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19종의 박테리아를 찾아냈습니다. 섬유 근육통은 확진이 매우 어려운 질환으로도 꼽힙니다. 최종 진단을 받으려면 4, 5년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푸는 실마리도 찾았습니다. 임상기록 분석 등에 활용한 인공지능이 첨단 머신러닝 기술로 섬유 근육통 진단을 내렸는데 정확도가 87%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몬트리올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자 1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심층 인터뷰하고 혈액과 타액, 대소변 등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많은 직장에는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 연구원이자 파리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알렉시스 데스카타 박사 연구팀이 18세에서 69세 남녀 직장인 14만 3,592명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진행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무 시간과 심혈관 질환 발병률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와 사이언스 데일리가 20일 보도했습니다. 파트타임 근무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 중 1,224명이 조사 기간에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연간 50일 이상인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9%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연간 50일이 넘는 경우가 10년 이상 계속된 사람의 경우는 뇌졸중 위험이 45% 높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남녀가 비슷했고 50세 이하 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직장인들이 장시간 근무에서 겪는 스트레스, 힘든 근무 조건, 불규칙적인 근무 등이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 흔히 나타나는 고혈압, 과체중보다 심뇌혈관 질환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학 의대 심근경색센터 실장 그레그 포나르 박사는 장시간 근무자는 그만큼 신체 활동량이 적고 앉아있는 시간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고 수면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심장학회 학술지인 뇌졸중 치료로에 발표됐습니다. 단신입니다. 마린카운티 도서관에 오는 7월 1일부터 도서 연체료가 전면 없어집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린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18일 모든 도서관에서 책을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 벌금으로 내는 연체료를 없애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주의자인 김은선 씨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2019 여름 페스티벌에서 드보르작의 루살카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치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즈는 6월 16일 개막한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루살카 공연에 대한 평을 싣고 타이틀 롤을 비롯해서 가수진에서 정상급 노래를 선보였으며 무대와 조명 등 결코 쉽지 않은 작품에서 세계 1급 공연을 선보였다며 극찬했습니다. 20일 원 달러 환율이 장중 11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20일 오후 인도 북부 쿨루에서 산길을 달리던 버스가 150m 아래 협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44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상자 대다수는 일터나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여성과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원을 초과한 버스가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급커브에서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22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103세 할머니가 100m 달리기 대회에서 우승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소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건강을 지키는 생활을 하셔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